계집년이 사단장이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걸쭉하게 뱉어낸 가래침이 인천 부평의 차디찬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17사단 본청 뒤편. 주차장과 이어진 흡연장에는 매캐한 담배 냄새와 더불어 썩어빠진 권위주의가 진동했다. 사단 참모장 최민석 대령은 삐딱하게 선 채 담배 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셨다. 희뿌연 연기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경멸과 짜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검은색 세단을 닦고 있는 중년의 부사관이 보였다. 이봐 이상사. 군밥을 똥구멍으로 처먹은 거야? 휠의 분진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내일 골프 약속이 있는데 차 꼬라지가 이래서야 되겠어? 최민석은 흙먼지 투성이인 전투화 발로 타이어를 신경질적으로 걷어찼다. 쪼그려 앉아 휠을 닦던 이상사는 움찔하며 몸을 떨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이는 50줄의 상사. 누군가의 가장이자 부대의 어른이어야 할 그가 마치 머슴처럼 굽실대는 꼴이었다. 죄송합니다, 참모장님. 즉시 다시 닦겠습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군기가 빠져가지고는. 야, 트렁크에서 골프채 꺼내서 헤드 좀 제대로 닦아놔. 광희 죽었잖아, 광희. 최민석은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배꽁초를 거칠게 구겨 넣었다. 신임 사단장에 대한 울분을 만만한 부사관들에게 배설하는 중이었다. 707? 특수부대 출신이면 다야? 계집년이 무슨 전투 지휘를 하겠다고. 위에서 아주 코미디를 찍는구만. 육군 최연소 소장? 웃기지도 않아. 육사 선배인 내가 버젓이 있는데 근본 없는 여자가 내 상관으로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옆에 서 있던 군수 참모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엔 참모장님께서 사단장을 다시는 게 순리였는데 이번 인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두고 봐. 내가 아주 호되게 신고식을 치러줄 테니까. 계집애가 질질 짜면서 보따리 싸서 도망치게 만들 거야. 부사관 나부랭이 딸이라던데 근본도 없는 게 감히. 최민석이 내뱉는 폭언은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상사는 묵묵부답으로 마른 걸레질만 반복하며 골프채 헤드를 닦았다. 투박한 그의 손마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사단 위병소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왔다. 성판조차 달지 않은 평범한 번호판의 승용차였다. 위병조장이 검문을 위해 제지했으나 차창이 내려가고 운전석의 인물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거수경례를 붙였다. 번개, 충성. 뒷좌석의 여자가 조용히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다. 침묵하라는 무언의 지시였다. 얼어붙은 위병조장이 황급히 차단기를 올렸다. 차는 소리 없이 역내로 진입해 본청이 아닌 외진 주차장 구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문이 열리고 견고한 군화가 지면을 밟았다. 칼같이 각이 잡힌 전투복, 어깨 위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별, 그리고 감정이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눈동자. 신임 제17보 병사단장 강서연 소장이었다. 수행 비서도 없이 홀로 내린 그녀의 발걸음은 707 특수임무단 시절 적진을 누비던 때와 마찬가지로 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정문 대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뒤편 주차장 쪽으로 은밀하게 접근했다. 건물 기둥 뒤에 몸을 숨긴 강서연의 시야에 최민석의 추태가 적나라하게 들어왔다. 야, 이 상사. 그따위로 닦을 거면 혀로 핥아서라도 광을 내. 내일 동기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최민석은 이 상사의 어깨를 검지로 쿡쿡 찌르며 모멸감을 주고 있었다. 땅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인 쉰 넘은 부사관의 뒷모습은 처량함을 넘어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강서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현장의 모든 디테일을 읽어드리기 시작했다. 사단 참모장 최민석 대령. 육사 출신 엘리트라 자부하나 실상은 줄타기와 압으로 점철된 군생활. 이동수 상사. 근속 30년 다수의 표창 수여 병사들에게 존경받는 행보관.
강서연의 뇌리에서 두 사람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교차 분석되었다. 동시에 최민석이 범하고 있는 위반 사항들이 붉은 경고문처럼 시야에 떠올랐다. 군인 복무 규율 위반, 사적 지시 금지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권 남용, 그리고 인격 모독까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호통을 치거나 멱살을 잡는 건 일도 아니었다. 계급으로 짓뭉개는 것만큼 쉽고 빠른 해결책은 없으니까. 그러나 강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707 시절 단 한 발로 타겟을 제거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숨죽여 기다리던 저격수의 본능이 그녀를 붙잡았다. 섣부른 분노는 일을 망치고 감정적인 대응은 적에게 빌미를 줄 뿐이다. 놈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으려면 빠져나갈 쥐구멍 하나까지 철저히 틀어막아야 한다. 강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차가운 볼펜 끝이 종이 위를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12월 7일 14시 30분. 본청 뒷마당 주차장. 감찰 대상. 참모장 최민석 대령. 군수참모 정민석 중령. 적발 내용. 예하 부사관인 이동수 상사에게 사적인 차량 세차와 골프 장비 손질을 강요함. 또한 폭언과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됨. 바람 소리 때문에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강서연은 최민석이 낄낄대며 이 상사의 정강이를 툭툭 차는 장면까지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다. 부사관 주제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디서 인상을 써? 억울하냐? 꼬우면 너도 장교 시험 보든가. 최민석이 내뱉은 그 말은 강서연이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을 자극했다. 서연아, 아빠는 아무렇지 않아. 계급이 낮다고 군인의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는 것이 진정한 용기란다. 오래전 술 취한 장교에게 뺨을 맞고 돌아온 날 어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 조국에 충성했으나 전역하는 순간까지 장교들의 술시중을 들어야만 했던 아버지. 그분이 남긴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았다. 지휘관이 되어라. 그래서 너는 부하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라. 강서연은 수첩을 탁 덮었다. 작은 소음이 발생했지만 최민석 무리는 자기들끼리 희죽거리느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대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목격자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자 작전 개시 직전 지휘관의 냉철한 시선이었다. 최민석 대령, 강서연이 낮게 읊조렸다. 내가 함부로 내뱉은 그 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계급이 깡패라고? 그 깡패 짓거리가 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그녀는 주차장을 벗어나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가 아닌 사단장 집무실로 이어지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707부대의 전설이 17사단이라는 거대한 전장에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이었다. 무력은 배제한다. 총칼도 필요치 않다. 오로지 법과 규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둔 시스템의 허점을 역이용해 서서히 숨통을 조일 것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강서연의 단발머리가 흩날렸다. 17사단의 하늘은 흐렸지만 그녀가 구상한 작전도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다. 복수의 막이 올랐다. 아니,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자 진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처절한 참교육의 시작이었다. 강서연은 계단을 오르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이제 곧 사단 지휘 통제실의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희희낙낙하고 있을 최민석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기대해도 좋아, 참모장. 내 군 생활의 마지막 겨울은 아주 혹독할 테니까. 오후 2시 45분, 제17보병 사단 본청 복도는 조용했다. 일과 시간임에도 군인다운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나른한 권태만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상황실 당직 장교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졸고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행정병들은 느긋한 걸음으로 잡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 평온하고 나른한 분위기는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박살이 났다. 또각.
군화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소리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그 리듬에는 설명하기 힘든 묵직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졸고 있던 당직 장교가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눈을 비비고 전방을 확인한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다. 성판을 단 차도, 호위 차량도,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정복 차림의 한 여자가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번득였다. 서 사단장님. 당직 장교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 외침에 복도를 지나던 병사들과 사무실에서 노닥거리던 참모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다. 전체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다급하게 터져나왔다. 번개. 복도에 있던 인원들이 엉거주춤하게 자세를 잡고 경례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스쳐 지나 사단장 집무실이 아닌 참모장실과 작전처가 있는 2층 중앙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의 청소 상태, 게시판의 낡은 공문, 그리고 복장이 불량한 간부들의 명찰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모든 치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에 장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야? 낮잠 좀 자려는데 시끄럽게 구네. 참모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최민석 대령이 튀어나왔다. 조금 전 주차장에서 이동수 상사에게 모욕을 주고 올라온 그는 윗단추를 풀어헤친 채 사무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있었다. 그는 복도에 줄지어 선 병사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다가 곧장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강서연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최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는 순간 당황해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강서연은 어느새 그의 눈앞까지 당도해 있었다. 그녀의 체구는 최민석보다 작았으나 뿜어내는 위압감만큼은 거대한 성벽이 그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제17보 병사단 참모장 최민석 대령. 강서연의 음성은 나직했으나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명료했다. 사단장 부임 신고가 지체되는군요. 제가 직접 받으러 와야 했습니까? 최민석은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든 듯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속에는 당혹스러움보다는 불쾌한 기색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육사 선배라는 알량한 자존심과 여성이 상관으로 부임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감추지 못한 채 뻣뻣하게 경례를 했다. 번개 참모장 최민석입니다. 아니, 기별도 없이 불쑥 오시면 어쩌십니까? 의전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러시면 난처합니다. 그는 말꼬리를 흐리며 슬쩍 반말을 섞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군 경력으로 따지면 자신이 선배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얄팍한 수였다. 주위에 있던 중령들과 소령들이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강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최민석의 풀어진 옷매무새와 발에 걸친 슬리퍼로 천천히 향했다. 그 눈길 하나만으로도 최민석은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맛보았다. 전시 상황에서 적군이 의전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참모장은 17사단을 전쟁 대비 부대가 아닌 손님이나 치르는 호텔쯤으로 여기나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복장 불량의 근무태만. 그리고 강서연이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최민석에게서 배어나오는 릿한 술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지휘관 공백기의 참모장이란 작자가 대낮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슬리퍼 차림으로 활보한다라. 아주 가관이군요. 최민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새파랗게 어린, 게다가 여성인 사단장에게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애써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상황을 대충 넘기려 들었다. 에이, 사단장님도 참. 이건 점심 먹으면서 반주 딱 한 잔 걸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육사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하자면 야전에서 그렇게 팍팍하게 굴면 애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707 특임대랑은 다르다니까요. 좀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는 슬그머니 강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친밀함을 가장한 명백한 무례였다. 찰나의 순간 강서연의 손이 섬광처럼 움직여 최민석의 손목을 쳐냈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최민석은 얼얼해진 손목을 감싸 쥐고 멍한 표정으로 강서연을 응시했다. 함부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육사 선배라니요. 여기가 동문회장입니까? 계급과 직책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최대령. 강서연은 최대령이라는 호칭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더는 사적인 인연이나 관행 따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선긋기였다. 지금 당장 전 간부 소집하세요. 시간은 10분 드립니다. 대회의실에서 봅시다. 강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단장실로 향했다. 홀로 남겨진 최민석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저 미친년이.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는 바닥에 침을 캔 뱉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야, 정중령. 빨리 애들 다 집합시켜. 이 새끼들 오늘 아주 제삿날인 줄 알아. 10분이 지나자 사단대 회의실에는 본청 내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모여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단상 한가운데 자리한 강서연은 참석자들을 한 사람씩 찬찬히 훑어보았다. 맨 앞줄에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는 최민석과 겁에 질린 군수참모 정민석 중령이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구석진 곳 부사관들 사이에는 아까 주차장에서 곤욕을 치렀던 이동수 상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강서연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신임 사단장 강서연 소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또렷하게 장내를 울렸다. 거창한 취임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말보다는 실천을, 계획보다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최민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군복 입은 자가 군인답지 못하게 구는 꼴은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금일부로 사단 내 모든 불합리한 관행과 사적인 업무 지시를 일절 금지합니다. 특히 부사관이나 병사들을 산업이 부리듯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최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옆자리의 정중령에게 나직이 빈정거렸다. 웃기고 자빠졌네. 지가 뭘 안다고 떠들어? 야, 오늘 저녁 환영회식 잡아놓은 거 다 엎어. 밥맛 떨어져서 저런 인간이랑 밥이 넘어가겠냐? 하지만 강서연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최민석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참모장. 예. 최민석이 성의 없이 대꾸했다. 인사 명령 하나 내리겠습니다. 주차 관리와 시설 보수를 맡고 있던 이동수 상사 앞으로 나오세요. 구석에 박혀있던 이 상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이동수 상사를 금일부로 사단장 직속 특별보좌관에 임명합니다. 현 시간부로 참모장의 차량 운행이나 개인적인 심부름 업무에서 전면 배제합니다. 앞으로는 오직 사단장의 명만 따르며 부대 시설물 안전 진단과 예산 낭비 사례를 파악해 저에게 직보하도록 하세요. 최민석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이 상사는 그에게 있어 수족과 같은 존재였다. 골프 장비 관리나 집안일, 아내의 쇼핑 운전기사, 노릇까지 도맡았던 자신의 머슴을 빼앗겠다는 통보였기 때문이다. 사단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이 상사는 제 전속 부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고도 없이 차출해 가시면 제 업무 공백은 어찌합니까? 최민석이 벌떡 일어나 거칠게 따져 물었다. 강서연의 입가에 서늘한 냉소가 걸렸다. 최 대령님, 계급이 대령이나 되신 분이 본인 차량 관리나 고유 업무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본인의 무능함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건 관례적으로. 관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건 군 규정뿐입니다. 이 상사. 옛 사단장님. 이 상사가 엉겁결에 큰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그동안 부당하게 강요받았던 업무 내용과 차량 운행 일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금일 22시까지 내 방으로 가져오세요. 만약 하나라도 숨긴다면 자네 또한 징계를 면치 못할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강서연의 이면적인 메시지를 눈치챈 이 상사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징계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자 최민석의 숨통을 끊을 무기를 직접 쥐어주겠다는 무언의 사인이었다. 이 상사는 울컥 치솟는 감정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최민석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 차량 운행 일지. 그곳에는 근무 시간에 골프장을 출입한 내역과 관용 차량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상사가 입을 여는 즉시 자신의 군인 인생은 파멸이었다. 저 여자가 이미 파악하고 있어. 모든 걸 조사하고 온 거야. 최민석은 그제서야 강서연이 평범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의 칼날은 이미 자신의 목덜미를 겨냥하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렀다. 회의를 마칩니다. 각자 부서로 복귀하세요. 참모장과 군수참모는 대기하십시오. 간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적막한 회의실에는 강서연과 최민석, 그리고 겁에 질린 정민석 중령만이 남겨졌다. 강서연은 단상을 내려와 그들의 코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자, 이제 방해꾼도 없으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죠. 그녀는 주차장에서 메모했던 수첩을 꺼내 탁자 위로 던졌다. 이게 뭔지 감이 오십니까? 겉표지에 아무런 제목도 없는 그 수첩이 최민석의 눈에는 마치 자신의 파면 통지서처럼 비쳤다. 이게 대체 뭡니까? 당신네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단을 어떤 식으로 갉아먹었는지 기록한 목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당신들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할 겁니다. 강서연의 시선이 정민석 중령에게 꽂혔다. 군수참모, 지난달 병영식당 부식 납품 리스트와 실제 배식 기록, 그리고 주말 간부 식당 운영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내일 아침 점호 전까지 제출하세요. 단 일직의 오차라도 나온다면 즉시 횡령 혐의로 헌병대에 넘기겠습니다. 정민석 중령은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장부는 엉망진창이며 횡령한 자금은 고스란히 최민석과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단장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라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중령이 비굴하게 손바닥을 비벼댔다. 최민석은 부하의 추태에 어이기가 없었으나 본인 역시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일어나세요. 군인의 무릎은 오직 전장에서만 꿇는 것입니다. 강서연은 차갑게 쏘아붙인 뒤 출입구로 발길을 돌렸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스스로 죄를 털어놓을 기회는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그땐 전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 몰수는 물론 구속 수사까지 각오해야 할 겁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다. 홀로 남은 두 남자는 침묵했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물려다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제대로 꼬였네, 젠장. 같은 시각 집무실로 돌아온 강서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응시했다. 어둑해진 연병장에는 일과를 끝낸 병력들이 막사로 복귀 중이었다. 그녀는 책상 한편에 놓인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허나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단순히 최민석 무리를 처단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구축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 안에서 신음했던 부사관들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강서연이 그리는 진정한 큰 그림이었다. 똑똑 노크와 동시에 이동수 상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 더미가 들려 있었다. 최민석이 그토록 경계하던 그 이중 장부였다. 사단장님, 지시하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사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강서연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다. 눈물은 거두십시오, 상사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목숨 바쳐 보필하겠습니다. 강서연은 서류를 건네받았다. 마치 707 특수임무단 시절 작전도를 펼치던 때처럼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다. 좋습니다.
그럼 짐승들을 사냥하러 가볼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이었으나 제17보병사단 본부 건물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 썩어빠진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밤이, 짓눌려 살던 이들에게는 희망찬 여명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다. 시계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자 사단 본청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완전히 파묻혔다. 단지 2층 복도 끝 사무실 블라인드 틈새로 가느다란 빗줄기만이 새어나오고 있을 뿐이었다. 그 밀폐된 공간 안에는 구역질 나는 흉계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제정신이야? 그걸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이동수 그 자식이 미친 게 분명해. 최민석 대령이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강타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 충격에 잿더리 위로 산처럼 쌓여있던 꽁초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군수참모 정민석 중령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초조하게 손톱만 물어뜯고 있을 뿐이었다. 참모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운행 기록부 정도야 위조할 수 있다 쳐도 이동수 상사가 쥐고 있는 그 수첩이 골치입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어디서 골프를 쳤고 누구와 술판을 벌였는지 분 단위로 기록해 뒀을 텐데요. 그 늙은이 성격 꼼꼼한 거 아시잖습니까? 시끄럽다. 나도 상황 파악은 하고 있으니 입 다물고 있어. 최민석이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비좁은 집무실 안을 갇힌 곰마냥 불안하게 왔다 갔다 했다. 강서연 소장의 차가운 눈동자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소문난 독종.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진짜로 계급장을 떼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길은 하나뿐이다. 최민석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광기 어린 눈빛으로 정중령을 쏘아보았다. 제거해야 해. 예,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증거물 말이다. 이동수 놈이 사단장 손에 넘기기 전에 원본을 파기해야 해. 반드시 오늘 밤 안에 처리해야 한다. 정중령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사단장실 근처는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당직사관 감시도 삼엄하고 사단장이 관사로 퇴근 안 하고 집무실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누가 사단장실을 턴다고 했나? 내 말은 수송부에 있는 이동수 자리 말이야. 그놈 성미의 원본은 자기 책상이나 캐비닛 깊은 곳에 박아뒀을 게 뻔해. 사단장에겐 사본만 넘겼겠지. 원본만 찾아내서 소각해버리면 사본 따위는 위조된 거라고 우기면 끝이다. 최민석의 주장은 허점투성이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 발톱을 걱정하기보단 숨을 구멍을 찾는 데만 급급한 법이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인사과장인가? 그래, 나야. 지금 즉시 수송부 쪽으로 병력 2명만 차출해. 토 달지 말고 그냥 보내. 명분은 보안 점검이다. 그리고 당직 사관한테 마스터키 챙겨서 가라고 지시해. 통화를 마친 최민석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정중령, 자네도 현장으로 가. 가서 이동수 자리를 이 잡듯이 뒤져. 수첩이건 USB건 의심 가는 건 모조리 회수해와. 만약 실패하면 알지? 내일 아침 우린 끝장이야. 정민석 중령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는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최민석은 의자에 몸을 깊게 기댄 채 나직이 뇌까렸다. 계집애가 감히 육사 출신한테 덤벼?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같은 시각 사단장 집무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푸르스름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강서연은 가죽 의자에 앉아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모니터에는 부대 내 주요 지점의 CCTV 영상들이 분할되어 비치고 있었다. 그중 그녀의 눈길이 한 화면에 멈춰섰다. 바로 수송부 사무실 앞 복도였다. 모자를 푹 눌러쓴 장교 하나와 병사 둘이 주위를 경계하며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포착되었다. 내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군. 강서연은 찻잔을 들어 가볍게 목을 축였다. 놈들의 행동 개시는 생각보다 빨랐으나 그 방식은 지나치게 허술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동수 상사가 제출한 서류 더미와 함께 낡은 검은색 양장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었다. 최민석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원본이었다. 이동수 상사는 이미 낮에 모든 증거물을 그녀에게 인계했다. 놈들이 밤새 수송부를 뒤져본들 얻을 수 있는 건 먼지와 절망감뿐일 것이다. 강서연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헌병 대장인가? 사단장 일세. 수화기 건너편에서 황급히 관등 성명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당장 수송부 건물로 병력을 투입하게.
무단 침입자가 발견되었네. 전원 체포해서 조사실로 압송하도록. 아, 그리고 강서연이 묘한 미소를 지었다. 침입자 중 한 놈은 군수 참모일 걸세. 계급장 떼고 수갑 채워서 연행해. 예외는 없네. 알겠습니다, 번개. 통화를 끄는 강서연은 다시금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안에서는 정중령이 이동수의 책상 서랍을 강제로 뜯어내고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었다. 군인이라기보단 잡범에 가까운 추태였다. 최민석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갈 셈이겠지만 난 몸통까지 통째로 엮어서 끝낼 생각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 속으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정중령이 바닥에 제압당해 수갑을 차는 장면까지 지켜본 강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부턴 그녀가 직접 움직일 시간이었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야전 상의를 챙겨 입었다. 707 부대 시절 야간 침투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처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집무실을 나서 복도로 향했다.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 참모 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을 때 최민석은 책상에 두 발을 얹은 채 막 눈을 붙이려던 중이었다. 누구십니까? 최민석은 기겁하며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문가에 서 있는 강서연을 확인하자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사단장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금 잠이 쏟아집니까? 참모장? 강서연은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와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눈길은 최민석의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조금 전 군수참모가 헌병대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특수절도와 군사보안법 위반입니다. 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최민석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거렸다. 수송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빼내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중에 배후가 있다고 털어놓을 기세던데 참모장께서는 지피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강서연의 어조는 물음이라기보다 문초에 가까웠다. 최민석의 입술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는 살기 위해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켰다. 여기서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하면 끝장이다. 정중령이 독박을 썼어야만 했다. 저는 금시 초문입니다. 정중령, 그 사람이 대체 왜? 아마도 개인 비리를 덮으려고 혼자 저지른 일일 겁니다. 참, 군 기강이 이토록 엉망이 되다니. 최민석은 뻔뻔스러운 태도로 둘러댔다. 강서연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참모장관은 무관한 일이다. 좋습니다. 그럼 정중령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전역하게 되겠네요. 하지만 최 대령, 이건 알고 계십니까? 강서연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정중령이 훔치려 했던 그 서류의 원본은 제 집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안엔 정중령의 비리보다 당신의 이름이 100배는 더 많이 언급되어 있더군요. 최민석의 눈이 튀어나갈 듯이 휘둥그레졌다. 당신에게 줄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최민석 대령. 날이 새면 곧바로 당신에 대한 인사 발령이 떨어질 겁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은 채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군 생활. 아니, 그가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거친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제17보병사단 연병장에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매서운 강바람이 몰아쳤다. 간부 조회 단상에 선 강서연 소장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냉랭했다. 그녀 곁에는 헌병대장이 굳은 얼굴로 버티고 있었고 그 뒤편에는 포승줄에 결박된 정민석 중령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좌중을 압도하는 살벌한 분위기에 누구 하나 기침조차 할 수 없었다. 금일부로 군수참모 정민석 중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헌병대 영창에 수감 조치한다. 적용된 혐의는 군용물 절도와 공문서 위조, 그리고 상관에 대한 항명이다. 강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우렁차게 퍼져나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참모장 최민석 대령에게 문책성 인사 명령을 내린다. 단상 바로 아래 앞줄에 서 있던 최민석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그의 눈은 우하게 들어가 있었다. 부디 사령부 대기 발령이나 타 부대로의 전출이 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최민석 대령,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서연의 호명에 최민석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수많은 부하들의 시선이 꽂히는 가운데 마치 처형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명. 육군대령 최민석 12월 8일부로 제17보병사단 참모장 직위를 해제하고 사단 예하 강화도 제3경계 초소장으로 보직을 변경한다. 최민석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초소장이라니? 대령 계급으로? 그 자리는 통상 중이나 대위급 장교가 맡는 직책이었다. 사단장님. 초소장이라니요? 대령을 소대장급 자리에 배치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명백한 인사보복입니다. 최민석은 억울함에 악을 쓰며 대들었다. 그러나 강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보복이라니 착각하지 마라. 이건 자네에게 베푸는 마지막 기회다. 그동안 자네는 편안한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부하들을 착취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가장 춥고 가장 고되고 가장 외로운 곳에서 병사들과 동거동락하며 군인의 초심을 되찾으라는 나의 배려다. 배려? 이따위 처사가 무슨 배려야? 난 못 갑니다. 육군 본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항의라. 좋아. 마음대로 해봐. 단, 자네가 항의하기 전에 자네가 빼돌린 부대 운영비 횡령 내역서가 먼저 헌병대에 접수될 걸세. 감옥행을 원하나? 아니면 초소로 가겠나? 강서연이 서류 봉투를 들어보이며 흔들었다. 최민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감옥에 가는 것보단 초소가 나았다. 일단 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어떻게든 인맥을 동원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가겠습니다.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최민석은 씩씩대며 경례도 생략한 채 몸을 돌리려 했다. 최대령. 강서연이 그를 멈춰 세웠다. 부임지로 갈 때 관용차는 사용할 수 없다. 군용 트럭 적재함에 탑승해서 이동하도록. 아울러 당번병이나 운전병 지원 따위는 없다. 모든 건 자네 혼자 힘으로 해결해. 최민석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실려 쫓겨나는 대령 신세라니. 그것도 병사들이 빤히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다. 잠시 후 낡아빠진 60 트럭 한 대가 연병장 안으로 들어섰다. 최민석은 짐가방 하나를 달랑 든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트럭 뒤편을 향해 걸어갔다. 부사관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마다 수군대기 바빴다. 몇몇은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은근한 미소를 띠기도 했다. 바로 어제 그에게 굴욕을 맛보았던 이동수 상사가 트럭 뒤편에 서 있었다. 참모장님, 아니 최대령님. 살펴가십시오. 이 상사는 깍듯하게 경례를 올렸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기죽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최민석은 으드득 이를 갈며 트럭에 올랐고 차량은 뿌연 흙먼지를 날리며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강서연은 단상 위에 서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주시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가 갈 곳은 평범한 부임지가 아니었다. 바로 그녀가 설계한 생지옥이었다. 강화도 북쪽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자리 잡은 제3경계 초소.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야말로 최전방 중의 최전방이었다. 칼바람이 살을 엘듯 불어닥쳤고 난방이라곤 고물 기름 난로 하나가 고작인 곳이었다. 트럭에서 내린 최민석을 반긴 것은 살을 애는 듯한 혹한과 무거운 정막뿐이었다. 초소 안에는 병사 5과 부사관 1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충성. 초소장님 오셨습니까? 초소 분대장인 강하사가 경례를 붙였다. 아직 솜털이 보송한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이었다. 최민석은 건성으로 손을 들어 답례하곤 막사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어우 춥다. 커피 한 잔 가져와봐. 믹스 말고 원두 내린 거 없냐? 최민석은 제 집 안방인 양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러나 강하사는 요지부동이었다. 뭐 하고 있어? 귀 먹었냐? 커피 타오라니까. 죄송합니다, 대령님. 사단장님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초소 내에서는 계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 본인의 취식물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과 중 사적인 심부름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하사는 마치 기계처럼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최민석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뭐? 야, 임마. 나 대령이야. 불과 어제까지 사단 참모장이었다고. 네가 지금 사단장 백 믿고 나한테 대드는 거냐? 최민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하사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였다. 막사 벽면에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여기는 사단 지휘 통제실. 제3초소 상황 보고해라. 강서연의 목소리였다. 최민석은 화들짝 놀라 멈칫했다. 강하사는 침착하게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번개. 제3초소 분대장 강준호 하사입니다. 현 시간 특이사항 없으며 신임 초소장 최민석 대령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업무 파악 대신 사적인 커피 심부름을 시키시기에 규정을 숙지시키는 중입니다. 강하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최민석의 추태를 그대로 보고했다. 최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최 대령 바꾸십시오. 강하사가 무표정하게 수화기를 건넸다. 최민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접니다. 최 대령님, 오시자마자 아주 대단하시네요. 제가 보낸 지침서는 읽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당신은 지휘관이 아닙니다. 계급장만 높은 초소장일 뿐 모든 일과는 병사들과 똑같이 이행해야 합니다. 당장 나가서 초소 주변 제설 작업부터 시작하십시오. 1시간 후에 드론 띄워서 확인하겠습니다. 제설이라니? 대령 보고 눈을 치우라는 거야? 야, 강서연. 너 정말 끝까지 이럴 셈이야? 대령은 눈 못 치웁니까? 우리 병사들은 밥 먹듯이 하는 일입니다. 억울하면 군복 벗고 나가시죠. 지금 당장 저녁 지원서 팩스로 넣어드릴까요? 뚜뚜뚜. 통화가 매정하게 끊어졌다. 최민석은 홧김에 수화기를 집어던지고 싶었으나 보는 눈이 많아 참아야 했다. 병사들이 그를 힐끔거리고 있었는데 그 시선 속에 존경심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마치 주책바가지 늙은이를 바라보는 듯한 조소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제기랄, 완전히 꼬였네. 최민석은 욕지거리를 씹어뱉으며 구석에 처박혀 있던 넛가래를 집어들었다. 평생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아온 그가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제설 작업을 해야 할 신세가 된 것이다. 밖으로 나온 그는 빙판처럼 얼어붙은 눈길을 넛가래로 밀기 시작했다. 시작한 지 5분도 채 안 돼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고 얇은 정복 바지를 뚫고 들어오는 냉기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남들 다 받는 접대 좀 받고 아랫놈들 좀 부린 게 죽을 죄란 말이야? 그는 반성은커녕 억울한 심정만 되뇌었다. 그러나 그는 꿈에도 몰랐다. 이것이 단순한 육체 노동의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강서연의 복수는 이제 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최민석을 완벽하게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수족을 묶고 콧대 높은 자존심을 뭉개버리며 그가 맹신했던 권위가 얼마나 덧없는 신기루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참이었다. 누구도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간, 계급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공간. 그곳이 바로 강서연이 최민석을 위해 마련한 감옥이었다. 2시간 후 윙윙거리는 소음과 함께 드론 한 대가 초소 하늘 위로 날아들었다. 제설 작업에 지쳐 눈밭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최민석은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드론의 카메라 렌즈가 마치 강서연의 서늘한 눈동자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조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다시 넛가래를 움직였다. 처참한 기분이었다. 50이 넘은 나이에 대령 계급장까지 달고서 기계 따위의 감시를 받으며 눈이나 치우는 꼴이라니.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살을 애는 추위 때문인지 사무치는 억울함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사단장 집무실에서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서연이 싸늘하게 읊조렸다. 아직 멀었습니다, 최 대령님. 그가 부사관들에게 흘리게 한 피눈물에 대면 이건 땀 한 방울의 무게도 안 되니까. 그녀는 후속 작전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신체를 고립시켰으니 이번에는 멘탈을 무너뜨릴 차례였다. 이 상사님 들어오시죠. 밖에서 기다리던 이동수 상사가 안으로 들어섰다. 내일 강화도 초소로 위문품 전달을 좀 다녀오셔야겠습니다. 최 대령이 평소 즐기던 고급 원두커피랑 간식거리를 가득 챙겨서요. 하지만 최 대령 몫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곳 병사들과 부사관들에게만 나눠주세요. 최 대령 눈앞에서 보란 듯이 아주 맛있게 먹으라고 전해주시고요. 이 상사는 잠시 난처해했지만 이내 통쾌하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알겠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서연이 준비한 복수의 칼날은 잔혹할 정도로 정교했고 빈틈이라고는 없었다. 최민석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늑대 꼴이 되어 자신이 하대하던 부하들이 따뜻한 음식을 즐기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할 처지였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고문이라는 사실을 강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강화도의 칼바람은 살점을 도려낼 듯이 맹렬했다. 제3초소 연병장은 어제 내린 눈이 꽁꽁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해 있었다. 최민석 대령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딱딱하게 굳은 밥덩이를 억지로 입안에 구겨 넣는 중이었다. 식판 위에 놓인 것이라곤 차게 식어 빠진 전투 식량과 김치 몇 쪽뿐이었다. 이따위를 사람 먹으라고 준 거야? 최민석이 거칠게 숟가락을 내동댕이 쳤다. 쇳소리가 좁은 내무반을 날카롭게 갈랐으나 근무 중인 병사들은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최민석은 더 이상 상관이 아니었다. 그저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성가신 짐짝 정도로 여기고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투박한 군용 트럭 소리가 아닌 부드러운 승합차 한 대가 위병소를 지나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바로 사단장 보좌관인 이동수 상사였다. 이 상사의 양손에는 김이 폴폴 나는 따끈한 피자와 치킨 박스, 그리고 병사들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브랜드 커피가 들려 있었다. 순식간에 고소한 튀김 냄새와 향긋한 커피 향기가 삭막하던 초소안을 장악했다. 퍽퍽한 전투 식량만 먹던 병사들의 눈이 단번에 커졌다. 최민석은 저도 모르게 군침을 삼켰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에 위장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체면 따위는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이 상사를 맞이했다. 어이, 이 상사. 역시 자네뿐이야. 나 정말 굶어 죽는 줄 알았네. 어쩜 이렇게 센스 있게 피자랑 치킨까지 챙겨왔나? 최민석이 자연스럽게 피자 박스로 손을 뻗었다. 의뢰 자신을 위해 가져온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미운 털이 박혔다 한들 명색이 대령 계급인데 밥을 굶기기야 하겠냐는 안이한 판단이었다. 찰싹. 이 상사가 최민석의 손을 맵지 않지만 단호하게 쳐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최민석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따져 물었다. 이 상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민석을 응시했다. 과거의 비굴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이 간식들은 사단장님께서 혹한기 작전 중인 병사들과 부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내리신 특별 하사품입니다. 지금 명단에 대령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 야, 이동수, 장난해? 내가 이곳 최고 선임자야. 내가 먼저 한술 떠야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사는 품 안에서 코팅된 문서 한 장을 꺼내 최민석의 면전에 들이대었다. 징계 및 보직 해임 대기자 관리 수칙 제3조 2항. 비리로 인해 좌천된 장교는 군인 정신 함양을 위해 외부 음식 섭취를 엄격히 제한한다. 오로지 보급된 전투 식량만으로 식사하며 야전성을 기르도록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 강서연이 맘대로 갖다 붙인 거잖아. 최민석이 악을 써가며 소리쳤지만 이 상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자, 다들 집합. 사단장님께서 쏘시는 거니까 식기 전에 얼른 먹자. 강준호 하사와 병사들이 환호작약하며 테이블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최민석의 자리는 어느 틈에 짐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비좁은 초소안, 훈훈한 난로가에 옹기종기 모인 병사들은 닭다리를 뜯고 피자를 우적우적 씹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음식을 씹어 삼키는 소리가 최민석의 귓가를 고문했다. 그는 구석진 곳에 처박혀 그 모습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흡사 동화 속 성냥팔이 소녀가 된 꼴이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비참한 신세였다. 평소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던 병사들이 그를 왕따시키고 저들끼리 파티를 즐기고 있었으니까. 야, 강하사. 너 정말 나한테 닭다리 하나 안 줄 셈이야? 내 나이가 내 아버지 또래라고. 최민석이 비굴함을 무릅쓰고 강하사에게 말을 붙였다. 코를 찌르는 치킨 냄새에 이성의 끈이 끊어진 탓이었다. 강하사는 콜라를 시원하게 들이키더니 정색을 하고 대꾸했다. 죄송하지만 규정 어기면 저 영창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뻘이라고 하셨는데 제 아버지는 아들 같은 부하 밥그릇 뺏어 드시는 분 아닙니다. 병사들 틈에서 킬킬대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최민석의 얼굴이 당근처럼 시뻘개졌다. 모멸감이 정수리 끝까지 치솟았으나 굶주린 배는 여전히 아우성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 상사가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최민석 쪽으로 걸어왔다. 이제야 주려는 건가? 최민석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천만에요. 대령님 책상에 놓인 전투 식량의 유통기한을 점검하러 온 겁니다.
남기지 말고 전부 드십시오. 조금이라도 남길 시엔 잔반 처리 규정 위반으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김 상사는 차가운 어조로 쏘아붙이고는 보란듯이 커피를 소리내어 들이켰다. 고소한 커피 향이 최민석의 코앞을 약 올리듯 맴돌았다. 이동수, 내가 돌아가는 날엔 넌 끝장이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최민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나지막이 뇌까렸다. 운이라. 김 상사가 묘한 웃음을 흘렸다. 대령님,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사단장님께선 대령님을 다시 부르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서 고사시키거나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 작정이십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마시고 배급 나오는 밥이라도 고맙게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마저도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김 상사는 남은 간식거리를 병사들에게 전부 건네주고는 빈 상자만 챙겨 자리를 떴다. 그럼 근무 잘 서십시오. 참 사단장님의 전원입니다.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양심의 가책이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김 상사가 사라지자 초소에는 다시금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전과 판이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최민석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최민석은 종이 호랑이는커녕 끼니 타령이나 하는 볼품없는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다. 최민석은 밀려오는 모멸감에 치를 떨며 싸늘하게 식은 식판을 다시 들어올렸다. 차갑게 굳은 밥알이 마치 돌을 씹는 듯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식판 위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강서연, 악귀 같은 계집. 그의 가슴 속에서는 뉘우침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끔찍한 사례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강화도의 밤은 유난히 더디게 흘러갔다. 최민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다. 허기와 수치심, 그리고 앞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그의 수면을 방해했다. 그는 용변을 보겠다는 구실로 숙소를 몰래 빠져나왔다. 이윽고 떨리는 손길로 가슴 안쪽 깊숙이 감춰두었던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들었다. 들어올 때 검문이 있었으나 양말 속에 교묘히 숨겨 반입한 대포폰이었다. 이것이 그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휴대폰을 켜자 액정에 약한 불빛이 감돌았다. 배터리 잔량은 겨우 한 칸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 연결음이 몇 번 울리더니 여보세요? 탁 하고 굵은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납 비리로 최민석과 오랫동안 검은 유착관계를 맺어온 건설업자 오 사장이었다. 오 사장 나야. 최대령 일세. 내 목소리 들리나? 아이고 참모장님. 이야기는 전에 들었습니다. 강화도 오지로 좌천되셨다니요? 통신도 두절되어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인사가 중요한 게 아냐. 제발 나 좀 여기서 빼내줘. 이대로 있다간 정말 피가 말라 죽을 지경이야. 국방부 쪽에 닿는 인맥 있잖아. 어떻게든 조치 좀 취해주게. 사례금은 부르는 대로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최민석이 간절하게 매달렸다. 아, 그게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 그 여자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서인지 뒤를 어찌나 철저하게 캐고 다니는지 제 정보원들도 다들 몸을 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함부로 나섰다간 다 죽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날더러 여기서 개죽음이라도 당하라는 건가? 묘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단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 하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민석의 눈이 번뜩였다. 약점이라니? 그게 뭔가? 제가 첩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그 여자가 과거 707 시절 작전 수행 중에 민간인을 오인 사격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증거만 조작해내면 됩니다.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란만 키우면 옷을 벗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건네드리려면 대면을 해야 하는데. 만나자고? 어디서 말이냐? 현재 정문 통과는 어림도 없고 내일 새벽 3시에 초소 뒤쪽 개구멍 기억하시죠? 예전에 물건 빼돌릴 때 쓰던 그 통로 말입니다. 그리로 나오십시오. 자료와 도피 자금, 그리고 따뜻한 밥까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그것만 받아서 언론에 터뜨리시면 끝입니다. 새벽 3시는 근무 교대 시간이었다. 경계가 가장 느슨한 틈을 타 영외로 나가는 것은 명백한 근무지 무단이탈, 즉 타령이었다. 허나 최민석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알겠네. 내일 새벽 3시야. 늦으면 절대 안 되네. 자네만 믿고 있겠네.
통화를 마친 최민석의 가슴이 거세게 요동쳤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다. 강서연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다시 화려하게 재기할 상상을 하니 살을 해는 추위조차 잊혀졌다. 그러나 그는 꿈에도 몰랐다. 초소 지붕 위에 숨겨진 소형 드론이 그의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사단장